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네, 슬공님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죄송한 말씀부터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겠어요. 제가 너무 독한 감기에 걸렸거든요. 다행히 약 먹고 병원 가서 많이 낫기는 했는데요. 열정 씨를 만나서 얼굴 보고 녹음하면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감기 바이러스를 선물하게 될까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슬공님들께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부터 챙기세요. 이렇게 항상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또 이런 모습을 보이니 좀 부끄럽네요. 대자연 앞에서는 제가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지난 111화 넥스트 차이나는 인도 편에서 인도 배경 지식을 공부했었잖아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지금 인도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인도를 주목하면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함께 공부해 봅니다. 인도의 경제 상황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그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이 제조업 부흥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켰었죠. 자유무역의 문을 열고 제조업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 제조업의 부흥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일본, 그 다음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중국, 최근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순서로 제조업이 발전했죠.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순서로 이전에는 경제가 어려웠는데 제조업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있는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입니다. 자, 인구가 많아서 잠재력이 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붐을 통한 경제 발전에 동참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기사에 따르면 이제 드디어 인도의 차례가 왔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중요 제조 수출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거의 2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항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엔 다른 걸까요? 예,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자, 항상 다음은 인도 차례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인도는 관료주의와 자급자족을 선호하고 국제무역을 싫어해서, 즉 보호주의 무역을 선호해서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돈을 벌고 있을 때 못 벌고 있었던 거죠. 이 앞에서 언급되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돈을 번 순서 있었죠. 일본부터 시작했던 순서. 자, 그 순서가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한 순서와 동일하다는 것만 보아도 인도의 보호주의가 경제 발전을 막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인도는 항상 경제 발전 후보국이었는데요. 왜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만년 과장님 계시죠? 저분은 다음에 꼭 승진해야 되는데 하는데 항상 과장이신 분들. 약간 요런 비슷한 느낌. 자, 하지만 이번에는 인도의 상황이 다르다고 해요. 드디어 인도가 돈을 벌 차례가 왔는데요. 이번에 인도가 차례가 온 계기,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팬데믹과 미국 무역 갈등이라는 지정학적인 상황입니다.
참 팬데믹이 많은 걸 바꿔놨어요. 그죠? 자, 2021년 팬데믹으로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죠. 자, 그런데 인도는 크게 개의치 않고 생산을 계속했어요. 그때 세계인들이 한편으로는 중국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크게 느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인도의 잠재력, 이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죠. 중국과 인도가 인구가 많다는 면에서 비슷한 나라인데, 자, 이렇게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다르구나 라면서 놀랐던 기억이 좀 있네요. 지난 에피소드 107화에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인도의 단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단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취약한 위생관념 덕분에 팬데믹을 발판으로 삼아 경제대국으로 떠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갈등에서 관세를 부과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의 물건 가격이 막 오르게 되고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로 눈을 돌리게 되었던 거예요. 근래에 글로벌 시장이 여러 가지 요소들로 재구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인도는 제품 생산에 있어 아주 중요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이 수십 년간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만 생산을 의존했었죠. 팬데믹 상황에서 물자 공급이 끊기는 곤란한 상황을 겪으면서 생산 라인을 다양화시켜야겠다라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세계 각국이 인도에 손을 뻗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중국과 사업 중인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 조사 대상 기업들 중에 40%가 중국에서 투자를 빼고 인도로 옮길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대요. 놀랍죠? 그 이유는 바로 미중 대립 때문이에요. 이쯤에서 우리 슬공님들도 의문점이 하나 생기실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도 저렴한 가격에 제조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왜 인도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요. 자, 그 이유는 말이죠. 동남아나 남미의 국가들은 인도에 비해서 제조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적어서 그렇대요. 신기하죠? 브라질 같은 나라들도 되게 인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만큼은 아닌 거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나라 저 나라 조금씩 제조를 맡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계약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운송도 여러 업체에 맡겨야 되고 이런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니까 한 번에 대량을 제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인도에 제조를 맡기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실생활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살다 보면 생필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 대형마트 가죠? 이 한 번에 많이 사올 때 편하잖아요. 조그만 가게에 여러 번 들려서 조금씩 사오는 것보다요. 이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군데서 사야 시간 노력이 절약되고 또 대량 구매 할인이나 포인트 같은 거를 받아서 돈도 절약되죠. 심지어 대형마트에 가면 푸드코트에서 끼니까지 해결하고 오잖아요. 이런 거 참 너무 편하지 않아요? 자, 물론 소량 구매 시에는 시장이 더 편리하기는 하지만요. 자, 다시 인도의 제조업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만큼 물건을 싸고 많이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인도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리테일러, 월마트 있죠?
예, 월마트는 인도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것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해요. 또 애플 또한 아이폰의 인도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유럽 기업들 또한 미국처럼 그동안 우리가 너무 중국에 많이 의존을 했나? 라면서 미국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면서 인도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제조업은 이제 하락의 길을 걷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시죠? 먼 미래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은 중국이 워낙 많은 양의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새로운 제조국으로 등장했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 제조업이 몰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해요.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중국의 제조 생산에 의지하는 양 있죠? 그 전체량의 5%만 인도로 바꾸어도 인도의 공장이 풀 가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인도가 중국만큼 많이 생산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의 생산의 가능성은 크지만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이 제조 국가를 인도로 바꾼다고 해도 한동안은 중국은 중국대로 제조 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워낙 그동안 기술력을 많이 쌓아왔고요.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뭐든 싸게 많이 만드는 데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국이 기술과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제조 국가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역으로 인도도 사회 기반 시설만 확충한다면 중국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문가들도 인도의 사회 기반 시설이 더 좋아진다면 인도가 아주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인도는 사실 아직도 정전이 잦을 만큼 사회 기반 시설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디 총리가 그동안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왔었죠. 특히 지난 10년 동안 공격적으로 항구와 고속도로를 건설해 왔다고 해요. 인도는 고속도로가 많이 없어서요. 거의 기차를 타고 출근한다고 해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기사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경제가 낙후된 지역에서 일자리가 많은 도시까지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한대요. 그 시간이 왕복 6시간에서 7시간까지 된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차 타고 부산만 갔다 와도 너무 힘들던데요. 심지어 KTX를 타더라도요. 제가 또 기억나는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요. 인도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 방역 마스크도 아닌 이 천 조각 있죠. 천 조각 자른 거를 얼굴에 대충 두르고 이 사람들이 빽빽한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 충격이었는데 그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런 어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이었다고나 할까요? 자, 그런 어쩔 수 없는 용감함과 받아들임? 이런 것이 지금 인도가 GDP가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만든 것이겠죠? 아마도. 자, 이렇게 고속도로가 없어서 고생을 했던 인도. 이 인도가 고속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교통망을 확충하려고 노력 중이래요. 현재 인도는 남부지방에 자동차 공장과 기술 기업들이 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와 항구가 많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다른 지방에도 경제 발전이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벌써부터 미국과 캐나다, 유럽 기업들의 관심을 받는 인도의 새로운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타 프라데시라는 지방이래요. 자, 이곳에 이 해외의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래요. 이곳의 특징은 40년 전 중국처럼 인구가 많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젊은 인구가 많다고 해요. 자, 그래서 월마트도 이곳에서 제조 공급자를 찾는 중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인도의 제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차기 미 대통령이 된다면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인도는 더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인도의 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예상되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에요. 월가의 투자자들이 인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The New York Times 2024년 6월 19일 기사에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자, 이 기사에서는 이 인도의 뭄바이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뭄바이는 인도 금융의 중심지인데요. 작년 2023년 이곳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자, 그중 하나가 글로벌 은행들이 들어와서 건물도 사고 새로운 직원들도 고용한 것이죠. 2008년에는 뭄바이에 고층 빌딩이 단 3개밖에 없었대요. 자, 하지만 올해 말쯤에는 수백 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 속도가 대단하죠. 자, 뭄바이의 중심지가 구 다운타운에서 BKC라는 복합 건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 건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위스리라는 스위스 보험사요. 그리고 유명 사모 투자 펀드 블랙스톤이라는 곳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변화도 큰데 보이지 않는 변화 또한 큽니다. 팬데믹 이후의 경제 붐으로 인도 주식시장의 가치가 약 5조 원 달러, 하나로 약 6천조 원이 넘는 거예요. 이 시장의 크기, 이 어마어마한 크기,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더 실감이 나실 텐데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약 3배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인도의 주식시장의 규모는 홍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도는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곳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뭄바이는 항구 도시인데요. 인도의 관문입니다. 뭄바이 인구는 2,600만이래요. 80년 동안 인도 상업의 중심지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금융 세계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를 잘하기로 소문난,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 국가들 있죠? 이런 북미 국가들의 연기금, 그 다음에 걸프만 연안의 국가들 있잖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들이요. 자, 그런 곳들과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들도 인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모 펀드들까지도 인도 성장의 혜택을 한번 나도 누려보자 라면서 뭄바이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당장 인도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지시죠? 당연한 건데요. 자, 그래도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도 시장의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도 한번 같이 알아봐요. 그 위험 중에 하나가 인도 국내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국내 수요가 있어야 인도 경제가 성장하겠죠? 단순히 해외 수요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인도가 인구가 많으니까 국내 수요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이 함께 성장해야 경제가 빨리빨리 성장하는 건데요. 인도의 국내 수요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인도의 최상위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이 나머지 수억의 인구들이 여전히 빈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예상보다. 요것이 인도 투자의 위험성이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수요가 많지 않다는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이 인도로 몰리고 있는 이유, 이건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 이유는 바로 대형 신흥 경제 국가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인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안정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환율이라고 해요.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이 안정성인데요. 인도가 그동안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해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잘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환율도 비록 10년 전에는 좀 불안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신흥 경제국들 중에 가장 안정적이래요. 무역에 있어서 환율이 안정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관련 에피소드 41화 달러 패권 끝나는 건가?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무역에서 환율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인도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사실 꾸준하고 안정적이라는 거 정말 무시 못할 파워거든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람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사람, 신뢰가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래 뭔가 이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가고요.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인도 이야기.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는 중국, 러시아보다 인도가 훨씬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해왔던 중국이 이제 성장이 눈에 띄게 느려졌죠. 게다가 미국과 자꾸 싸우잖아요. 무역전쟁, 그죠? 그래서 매력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죠. 생션.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믿을 만한 투자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의 관점에서 보면 월스트리트에 인도 사랑을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만든 주가 지수 중에 MSCI 신흥시장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주가 지수 지금쯤이면 제가 하도 이제 지겹도록 반복을 해서 이미 다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50-1화 주가 지수란 무엇인가? 왜 알아야 하나? 주가 지수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시 MSCI 신흥시장 지수. 이 지수에서 인도의 비중이 2020년에는 8%였는데 요즘 18%까지 그 비중을 높였다고 해요. 2배 이상 올렸으니 굉장히 비율을 많이 올린 거죠. 200%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중국은 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그 비중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인도 국채를 신흥시장 지수에 포함시켰어요. 아시슈 아가왈이라는 제프리 투자은행의 인도 대표가 계세요.
자,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도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분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인도 주식의 성적이 중국보다 좋다. 그리고 인도의 주식시장이 다른 신흥국들보다 다양한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또 비교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들으면 살짝 기분이 좀 나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우스 코리아의 경우 주식시장이 너무 삼성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반론을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요런 얘기도 하시고 또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또 언급을 해요. 이 라틴 아메리카의 주식시장은 원자재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고 또 약간의 비교를 합니다. 자, 반면에 인도는 여러 종류의 투자 자산이 균형을 이룬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자, 뭐 이거는 뭐 인도뿐 이야기니까 물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코멘트를 하셨겠죠. 요 점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한편 이 작년에 인도의 인터넷과 이커머스 섹터가 40%나 성장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인도에 대한 관심 더욱더 커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월스트리트가 인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흥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가 이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대요. 어떤 요소들일지 궁금하시죠? 예, 저도 궁금한데요. 같이 알아볼게요. 자, 이 요소가 두 가지인데요. 이 첫째, 많은 인구, 특히 젊은 층이 많아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경제 성장의 요소, 수요 증가입니다. 아까 조금 인도가 수요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해서 약간 모순적인 내용이긴 한데 한번 같이 들어봐요. 인도는 14억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인구도 젊죠. 자,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7%나 된대요.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2%라고 하는데요. 대단한 수치죠? 2배가 넘어요. 자, 게다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8.2%나 되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인도가 엄청난 성장 중이네요. 그죠? 한 개인이 젊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자산이죠. 한 국가 역시 젊은 인구는 엄청난 자산인 거예요. 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야 젊음의 소중함을 깨닫잖아요. 자,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있을 때는 이렇게 소중함을 모를까? 그죠? 자, 그렇듯이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들은 젊은 인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써보지만 인구 증가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도 이 젊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막 낭비하다가 이 나이 들면 갑자기 안티에이징 한다고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티에이징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대자연에 역행한다는 게, 그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죠? 국가의 평균 연령을 돌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 참 뭐든지 가지고 있을 때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요. 그죠? 이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왜 모를까? 이 이야기하니까 또 백구화가 생각이 나요. 백구화 국부론. 이 분업의 기원에서 교환 본능 이야기 했었죠? 일단 자기가 가지게 되면 그 가치의 소중함을 덜 느끼게 된다고. 이 얘기를 좀 열정 씨가 좀 했었는데 지금 열정 씨가 안 계셔서 좀 서운한데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아, 제가 뭐든지 이렇게 에피소드랑 연결을 짓고 있어요. 이 쓸공 세계관에 좀 내가 갇히는 기분인데 조심해야겠어요. 앞에서 신흥국의 성공 요소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젊은 층이 많은 인구수. 자, 그다음에 수요의 증가.
이 두 가지였죠. 성공 요소. 인도가 젊은 인구도 많고 전체 인구도 많아서 이 성공 요소가 아주 큰데 그런데 두 번째 요소 수요라는 것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인도가 인구가 많은데 왜 수요가 많지 않을까요? 물론 빈곤층이 많기도 하지만 빈곤층이 아닌 층도 많은데 그죠? 이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인가? 아니면 환생을 믿어서 '아 이 생에 돈을 못 써도 다음 생에 돈을 많이 쓰면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나? 뭐 어쨌든 인도의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서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투자를 망설이는 신중한 투자자들이 있다고 해요. 이 15년 전에도 인도 붐이 일어났었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브릭스 펀드 얼마나 많이 유행했습니까. 자 그런데 중국이 워낙 성장을 빨리 해서 중국 펀드가 한때도 잘 나갔었죠. 예. 그러면서 인제 인도가 중국에 밀리게 되고 인제 인도 붐은 실망만 남겨준 채 끝이 났었어요. 이게 인제 15년 전 일인데 이 중국이 2008 년부터 2020 년까지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이 1 인당 소득이 4 배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4 배가 성장할 동안 인도는 2.5 배에 그쳤다고 하네요. 그 2008 년부터 2020 년까지를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이 굉장히 중국 붐이 강하게 일어났었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시내에 여기저기 중국어 학원도 굉장히 많이 생겼었고 뭐 대형 학원도 많이 생겼고 소형 학원도 있었고 뭐 개인 과외도 많았고요. 그죠? 저조차도 중국어 학원 다니면서 중국어 기초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뭐 기초에서 그만두긴 했어요. 이 당시에 중국어랑 영어랑 동시에 가르치는 유치원도 많았죠. 지금도 많긴 하지만 이 중국어 유치원 붐은 그때보다는 지금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자 아까 앞에서 인도의 수요 부족 이게 인제 인도에 투자하기엔 쪼금 위험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인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또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인도 경제가 발전하려면 더 많은 외국인의 직접 투자, 즉 FDI를 유치해야 하는데요. 우리 요 관련 에피소드 107화 세계는 지금 탈세계화 중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이 세계 각국이 보호주의가 강해지면서 해외 투자를 좀 줄이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 인도가 충분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외국인의 투자가 별로 없으면 또 경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면서 인도 펀드 샀는데 또 15년 전처럼 또 이게 실망을 안겨주는 게 아니냐 또 요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인도 전문가의 주장은요. 인도의 헬스케어, 클린 에너지, AI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해요. 모디 총리는 2047 년까지 2047년 하면 내가 몇 살이냐. 생각하기 싫네요. 자 어쨌든 2047 년까지 인도의 경제를 10배 성장시킬 거라고 약속했대요. 10 배. 와 가능한가? 자 이렇게 빠른 성장은 외국의 자본 유치 없이는 어려운 것인데 그러니까 10 배를 성장시키겠다는 이 약속은 즉 외국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간접적인 선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백칠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인도가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나라이고 최근에도 이 보호무역 조치를 많이 취했는데 외국 자본 유치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자유주의로 가려나 보네요. 갑자기 또 백칠화에서 열정 씨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는 것은 오케이." 뭐 요런 표현 그죠? "돈을 투자하고 유치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무역은 보호하겠다." 요런 약간 이중적인 입장.
그런 건가 봐요. 자, 오늘은 열정 씨 없이 외롭게, 그죠? 좀 외로웠어요. 인도의 경제 상황과 월스트리트의 인도 사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세계 경제 무대의 뒤편에 서 있었던 인도. 무굴 제국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쓸공님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인데요. 아유, 제가 지금 감기에 들어서 며칠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정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아프긴 처음이에요. 늘 강조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가장 먼저고요. 나머진 다음이에요. 제 스스로에게 해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건강 살뜰히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